김민재가 과연 분데스리가에서도 독일에서도 우승컵을 들 수 있을까요? 2년 전 유럽 진출 이후에 처음으로 맛본 우승, 세리에A 나폴리 소속으로 그때 김민재는 평점 10점을 받았죠. 김민재 때문에 우승을 할 수 있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김민재의 평가는 국내에서도 최고입니다. 레전드 선수들마저도 한국 역대 최고의 센터백은 단연코 김민재라고 했고, 전 세계에서 김민재가 최고라고 치켜세우는 선배도 있었습니다. 김민재는 현재까지 분데스리가에서 23경기 중에 22경기를 거의 풀타임급으로 출전했습니다. 챔스 경기 같은 주중 경기가 있을 때면 체력 안배차 교체를 해줄 때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평균 87분을 뛰었습니다. 이렇게 팀에 헌신하고 팀은 아쉽게 23경기에서 1패를 당하긴 했지만 2위 레버쿠젠보다 8점을 앞서면서 1위를 질주 중입니다. 뮌헨이 본래 이렇게 강했냐고요? 2015 시즌부터 최고의 성적은 2패로 우승을 했고 최저 실점은 17점이었습니다. 뮌헨은 남은 11경기에서 실점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2019 시즌부터 4년 동안 우승했을 때 실점들보다 훨씬 적습니다. 김민재에게 무슨 세계 최고 주급으로 30만 파운드로 영입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B클럽에서 적당한 수준의 연봉이었습니다. 손흥민보다 더 많이 받고 있다나 팀을 1위로 이끌고 경기당 1실점 미만으로 키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출전 시간으로 헌신하고 있는 선수를 도대체 누가 까는 겁니까? 심지어 김민재는 부상을 안고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라운드 전에 독일 매체에서는 김민재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부상 치료를 위해 경기를 쉰다고 했었습니다. 레버쿠젠과의 경기를 겨우 버티면서 무승부를 기록했고 승점 차가 좁혀지지 않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경기가 리그 4위이고 유로파 리그에서 잘 나가고 있는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였습니다. 뮌헨 입장에서는 지쳐있는 상황이었고 김민재뿐만 아니라 케인까지 부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레버쿠젠전에 이어서 또 위기였습니다. 곧 있으면 레버쿠젠과 챔스 16강전부터 데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초긴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뮌헨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거잖아요. 지난 시즌 4강에서 패배를 했고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 후보에 거리가 좀 멀어 있긴 하지만 뮌헨은 파리 생제르맹도 이겼잖아요. 콤파니 감독이 선수를 혹사시키는 라인업으로 나서기 때문일 뿐 김민재, 알폰소 데이비스, 키미, 무시알라, 케인, 올리세, 노이어 이 선수들이 컨디션이 좋은 상태면 어느 팀이라고 해도 뮌헨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김민재 그리고 케인이 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번 23라운드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에서 김민재가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케인은 벤치에 있었고 후반전에 교체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우려했던 것보다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알폰소 데이비스가 부상에서 회복해서 지난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교체로 투입이 되었고 극장골을 넣으면서 팀의 영웅이 되었었는데 대부분 선수들이 부상 없이 스쿼드가 지금 채워져 있었습니다. 스타니시치, 우파메카노만 명단 제외였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입장에선 완전 김샜을 것입니다. 김민재는 나이오와 함께 호흡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뮌헨 홈에서 치러진 이 경기는 뮌헨이 전반전에 기대 득점값이 2골에 가까웠는데 전반 막판에 올리세가 득점을 올리면서 앞서갈 수 있었습니다. 사네의 돌파가 인상적이었고 빠르게 크로스를 올리면서 올리세가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후반에 부상에서 복귀한 풀백으로 출전한 이토 히로키가 골대 앞에서 발을 갖다 대면서 추가골을 넣었고 무시알라는 원맨쇼를 펼치면서 세 번째 골을 넣고 추가 시간에 그나브리까지 득점하면서 4골을 넣으며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뮌헨의 실점이요? 김민재, 다이어가 별다른 위기도 없을 정도로 완벽한 조직력으로 뮌헨은 무실점을 거두면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18승 3무 1패로 승점 58점을 따내면서 선두 독주를 이어갔고 3위 프랑크푸르트는 12승 6무 5패가 되면서 승점 42점에 머물렀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전력이 얼마나 강한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경기이기도 했거든요. 토트넘이 유로파 리그에서 8강에 진출하게 되면 아약스, 프랑크푸르트의 승자와 8강전을 치르게 되다 보니까 토트넘을 상대할 확률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크푸르트가 최근 5경기 성적이 그리 좋지 않거든요. 1승 3무 1패입니다. 유로파리그 마지막 경기마저도 패배했었죠.
마르무시를 맨시티로 떠나보낸 후에 성적도 좋지 않은 거라서 아무리 생각해도 정신 나간 선택이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가 지금처럼 성적이 좋았던 건 바로 마르무시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이미 맨시티로 떠나는데도 분데스리가 15골로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시즌을 마쳐도 10위 안에 들게 될 겁니다. 프랑크푸르트는 리그에서도 좋은 성적이고 유로파 리그도 16강에 진출해 있고 2년 전 우승팀이기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노려볼 만한데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팀이 아무리 잘 나가고 있어도 뎁스가 얇게 되면 한계가 오게 됩니다. 모든 선수들이 철인일 수는 없거든요. 지금 보세요. 토트넘은 최근 3연승을 하고 있고 푹 쉬었던 부상자들이 복귀하니까 팀 자체가 힘이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무리했던 선수들이 2주 연속 일주일 간격으로 출전하니까 바로 레벨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맞죠? 아무튼 김민재 활약 덕분에 뮌헨은 리그 우승을 향해 한 발짝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뮌헨의 우승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팀에 케인이 있잖아요. 무관의 제왕님께서 토트넘에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 같아서 팀을 떠났는데 첫 시즌에 이루어질 줄 알았지만 충격적 무관시즌을 보내고 2년차가 되어서야 가능할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몰라요. 레버쿠젠과 8점 차이인데 아직 경기는 11경기가 남았으니까요. 김민재는 뮌헨과 4년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2년 차이고 내년이면 29살입니다. 수비수로서 전성기를 보낸다는 건 그래도 아직 4년 정도는 거뜬하죠. 그러면 뮌헨에 계속 남고 있을까요? 팬들은 김민재가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것을 정말 보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그게 만약 불가능하다면 이건 어때요? 김민재가 반다이크와 함께 뛴다면요. 트라이벌 풋볼의 22일 보도에 따르면 반다이크의 기량에 관심이 많은 빅클럽들이 여전히 그를 노리고 있다면서 리버풀은 시즌이 끝난 뒤에 반다이크, 모하메드 살라, 알렉산더 아놀드 등 주축 선수들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반다이크를 두고 레알 마드리드와 바이에른 뮌헨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민재는 평소에도 가장 존경하던 선수 중에 한 명이 반다이크라고 했었다 보니까 두 선수가 함께 뛴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될 것입니다. 리버풀이 팀의 에이스들을 두고 왜 떠나보내려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토트넘이 손흥민을 떠나보낸다는 기사가 나올 때에는 별의별 막말 비난이 쏟아지더니 리버풀이 반다이크, 살라, 아놀드와 재계약을 안 하는 건 그리 비판적인 시각도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반다이크는 손흥민보다 한 살 더 많은데 33살에도 빅클럽들의 러브콜들이 나오잖아요. 매체들이 뭐라고 손흥민을 흔들든 여러분 그냥 삐소리라 생각하고 신경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70골, 70도움을 정말 아무나 기록하나요? 김민재가 반다이크와 뛰는 것도 좋은데 이런 건 어때요? 우파메카노가 30년까지 재계약이 확정적이라는 보도가 나오던데 그럼 김민재를 그냥 리버풀로 보내고 반다이크가 뮌헨으로 오고 콜? 뮌헨은 오랜만에 일주일을 쉽니다. 주중 경기가 없이 슈투트가르트와의 원정 경기가 토요일 새벽에 치러집니다. 그리고 그 경기를 마치면 그래도 4일 정도 쉬고 레버쿠젠과의 운명의 챔스 16강 1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김민재 깎아내리는 거에 여러분 동참하지 마시고 올해 분데스리가 베스트 11에 꼭 들어갈 수 있길 함께 응원해 줍시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